방금 소개받은 최완암입니다. (198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네요. 젊은 최원암이라는 외교관이 주 프랑스 대사관 영사로 부임합니다. 프랑스에 부임해서 보니까 온 시내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어요. 둘만 낳자. 그때 프랑스가 저출산으로 1.3을 기록했어요.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주재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문화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데, 그때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느냐, 그걸 제가 그때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후로 프랑스가 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 20년 동안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기저귀 사주고 유모차 사주고 뭐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민을 받기로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중동 아랍 국가에서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가 되고 말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모로코, 나이지리아, 리비아, 튀니시아 등등등등 아랍 국가에서 이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 10년 만에 2.1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해결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프랑스가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아니. 데모, 살인, 방화, 공격 별거 다예요. 지금 프랑스가 이민해서 출산율은 달성했지만 그 대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이러한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1세기는 문명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즉 말하면 종교 전쟁입니다. 문명의 충돌.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사무엘 헌팅턴, 뉴욕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2000년 11월 9일 날 아랍 국가가 뉴욕에 있는 상두이빈을 공격했어요. 그게 종교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을 받아야 될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아랍 이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사원을 만들겠다고 대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허가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과연 이슬람을 이민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골딘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이 사람이 2023년 작년 10월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0월 달에 이 노벨상 수상 축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의 한국은
20세기의 한국은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전통 문화와 충돌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0.78이라는 아주 이 엄청나게 그 어려운 지점까지 왔는데 지금 10년 동안 지금 OECD 최하위입니다. 저출산 이 숫자가.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건 경제적인 문제다. 지금 골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의 의견처럼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이냐. 사회 심리적인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통증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 첫 번째, 기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23인데 결혼만 하게 되면 합계 출산율은 2.23인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안 되네. 이게. 그 파워포인트 있습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이거 링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이 저출산 문제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참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2024년에 초등학교 입학자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157개 157개 학교가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그리고 지난 그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한 4년 동안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이것이 없어진 것이 1969개 1969개가 사라졌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뒤로 바꿔주세요. 예. 지금 저출산의 기본 원인은 애를 적게 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출산율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보는 것처럼 기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23이에요. 그런데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임 여성인데 이분들이 51%만 결혼하고 49%가 결혼을 안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결혼만 하게 되면 2.23을 낳는데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0.78로 떨어져요. 지금 0.78은 지금 2022년도 통계인데 2023년 통계는 이거보다 더 내려갔을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저한테 주신 시간이 30분이죠. 네, 30분 하려면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30분 그만해라 하니까 5분 전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5분 동안에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가 1시간은 가져야 되는 건데 시간상 할 수 없이 그렇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 출산율이에요. 1.23이에요.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2022년에 이와 같은 통계를 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청년 그럼 19살부터 34살까지인데 청년들의 미혼율이 82.5%예요. 거기 통계 좀 봐야죠. 아까 그 밑으로 하나 더 밑으로. 예, 하여튼 통계가 82.5%가 결혼을 안 해요. 이 사람들 결혼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시 올려주세요. 예, 한 페이지 더 올려주세요. 이건 아까 네. 2022년 한국은행이 결혼 못하는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요 원인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주택 문제. 두 번째,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출산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를 낳고 나오면 양육 비용. 이 세 가지가 이 원인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국토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높은 집값, 그 다음에 높은 전세 가격,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은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은 아니다, 그건 사회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90% 경제적인 문제인 것이 차근차근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을 한번 제가 모아봤는데요.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경상북도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는 거 아니? 저출산을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저출산 전쟁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셋 낳으면 59평짜리 아파트를 빌려주겠다. 빌려준. 영구, 반영구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일찍이 아이 출산하게 되면 1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1,000만 원씩 지원해 줬고, 그래가지고 그거와 3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3년 출생률이 1.5% 증가해서 9개 도 중에서 충청북도가 출산율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영광군에선 지금 4년째 출산율이 전국에서 군 중에서 1등입니다. 1등인데 출산율이 1.8.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 하니? 첫째 출산하게 되면 500만 원 지원해주고, 둘째를 출산하면 1,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셋째를 내면 3천만 원을 주는 이와 같은 아주 파격적인 걸 함으로써 군에서는
390몇 개 군에서 1등을 했어요. 1.8.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된, 다 아실 거예요. 부영건설. 제가 그 고양시 일산에 사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부영 아파트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영 아파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지난 1월 5일 날 시무식을 하면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직원이 낳은 출산한 아이들 한 사람당 1억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낳은 아이들이 70명인데 70억을 지원해 줬어요. 둘 낳은 사람은 2억. 이렇게. 지금 그 대기업에서는요, 이 출산 이 1억씩 준 것 때문에 아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 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다. 이 골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얘기처럼 경제적인 문제다. 라는 것이 저거인데, 이 부영건설의 그 회장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와서 좀 관심 있게 있고 보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인다운 그런 봉사를 많이 해요. 고향이 보니까 순천 분이에요. 전남 순천 분인데 작년에는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한테 5천만 원에서 1억씩 줬어요. 돈을. 그 다음에 자기 그 군대 동기들, 이 사람이 저 공군 상사로 제대를 했더라고요. 공군. 그래서 군에 같이 있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 후원해줬어요. 신나는 거죠. 예.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에 초등학교 300개 지어줬어요. 초등학교 300개 지어주고, 그리고 버스 라오스에 300대, 캄보디아 300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피아노, 이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음악을 잘한대요. 음악을 잘하는데 디지털 피아노 7만 대, 700대가 아니에요. 7만 대, 7만 대를 사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13년,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3년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워싱턴 DC 그 언덕 위에 있죠. 예. 워싱턴 대학에 기숙사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기숙사를 기증했어요. 지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단 온도를 반드시 해라. 온도. 지금 전 세계가 온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지금 독일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은 온도를 놓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니 독일 베를린의 그 국회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히틀러 때 지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난방이 온돌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독일에서는 온돌을 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복지시설 있는 노인들 그 요양원, 그런데 온돌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히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기관지가 없네요. 기관지가. 온돌 놓으면은 기관지도 안 오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온돌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제가 무엄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요, 우리 건설업체가 들어갈 텐데 분명히 온돌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온돌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다. 그리고 2023년에 청년들이 대출해간 액수의 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2%가 주택 구입 비용이에요. 주택 구입.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1%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내놨어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가 1%.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사람들 또 애 낳은 사람들 1%. 그런데 일주일 만에 2.5조가 접수됐어요. 2.5조, 2조 5천억이 접수가 됐어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틀림없이 이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다 라는 것을 제가 요즘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280조를 썼대요. 280조.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보십시오. 우유기저귀 지원금 7만 원. 전기 수도요금 30% DC.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용료 30% 할인. 그 다음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참 한심해요. 애 낳으면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선물해요. 그거 가지고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쓴 돈이 15년 동안에 280조를 쓴 거예요. 280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한 것이 애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애가 출생한 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제 방향 전환을 빼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빼야 돼요. 그러면 꼭 다음 페이지 좀 올려주시죠. 앞에 것? 위로 다음으로 올려. 이거 아니 공원이 아니고. 그 전으로 올려주세요. 전으로 하나 전. 그거보다 하나 전. 네, 하나 전. 예, 요거 됐습니다. 최근에요. 이게 아주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발표된 통계예요. 예,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입니다. 보면은 2010년도에는 저소득층이 11.2%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10년 후에는 8.5%로 마이너스 2.7이죠.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은 2010년에 42.3%인데 2019년에는 37.3으로 마이너스 5.8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포인트가 돼요? 안 들어요. 안 먹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8. 그 다음에 고소득층을 보니까 2010년은 46.5%를 낳았는데 2019년 10년 후에는 더 증가했어요. 54.5% 플러스 8.8%를 증가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금방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우에 공부 잘하는 애들 20%는 저놈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잔소리 안 해도 자연히 공부하고 자기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30% 얘네들은 아무리 회초리 두들겨 패도 한계가 있어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죠.
몇 퍼센트? 중간에 있는 50%를 다그치는 거죠. 그렇죠? 성적 올리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30%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가운데 있는 중산층 50%를 이것을 어떻게 해서 두껍게 할 것이냐. 이것이 경제 발전의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정당을 만드는데 이상한 정당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요즘 뭐 꼭 저기 1945년 45년 해방되던 직후와 똑같아요. 전국이 난리가 똑같이.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당 생기는 거 날리시는 거 똑같아요. 좌파들 종북 세력들 뛰는 거 똑같은데. 근데 국민소득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죠? 국민소득당.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누군가 했더니 용혜인이라는 여자예요. 나이를 이렇게 보고 제가 경력을 조사해봤는데 35살 젊어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국민소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당 그 비례대표 때문에 이렇게 섞이느라고 그 정당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 정당의 목표가 전 국민 1인당 65만 원씩 주겠다. 이게 뭡니까? 포퓰리즘이죠. 완전 포퓰리즘.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얘가 너무 빨리 일찍 앞서가는구나. 이 정당이 20년 후에 나왔으면 성공할 텐데 너무 일찍 나왔구나.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잘 아시겠지만은 로봇, 일하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 집중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집중률이 있는데 로봇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뭔가니 근로자 10,000명당 이 절반쯤 했는데 시간이 거의 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수가 얼마냐? 그것이 이제 그 로봇의 이제 덴시티 집중률인데 전 세계 평균이 151개. 10,000명 근로자당 151개 있는 게 전 세계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로봇 집중도가 1,051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제일 많아요. 50. 지금 우리들 저기 큰 식당이나 뷔페 같은 데 가면 로봇 나와서 그걸 다 치워주잖아요. 예, 그거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그거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자동차, 그 반도체 이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집중도가 점점 많아질수록 근로자가 소득을 잃게 돼요. 로봇가. 그러니까 이 경제학적으로 봐서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노동가치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가치론이 뭔가니 재화와 노동이 만나면 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가치를 이 X로 표시한 것이 돈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깨졌어요. 노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2000년 앞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중산층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한 것이 첫 번째 주택 공급을 하자. 두 번째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자.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자. 첫 번째 주택 공급은 수도권에 59평방미터 아파트,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침실 3개.
그리고 건축비가 약 3억 7천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연간 10만 원을 지어주자.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에게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 30만 원에 월세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게 되면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7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면은 살던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겁니다. 무려 그냥 줘요. 그리고 7년 이내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은 첫째와 셋째를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왜 그냥 놔두세요? 왜 이 7년이냐?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7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 손주예요. 손주예요. 손주인데 얘가 결혼한 것이 2013년에 결혼했거든요. 5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며느리가 저 내과 의사인데 인공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한 번 한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대요. 한 번 해가지고 된 일이 한 10%, 90%가 실패한대요. 2번 해야 된대요. 많이 하는 사람은 3번까지 한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3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이를 갖고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갔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7년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그럼 애들이 왜 그런 요즘 임신을 못 하느냐? 날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컴퓨터에 이게 그것 때문에 부인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은 3년 4년씩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좀 넘겨보시죠. 해결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산을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첫 번째 남북통일. 우리 남북통일 신동춘 박사님 우리 회장이시고 저는 이제 고문인데 그리고 우리 통일기독교연구원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김 박사님은 북한 연구 전문가고 이런 분들이 다 통일 관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통일, 두 번째 저출산, 세 번째는 이슬람. 이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정말 지혜를 짜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프랑스 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세 번째 보육 시설을 할 때 보육을 애를 키울 때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뭔가니 애들이 학교에서 혼나면 그 애들 데려다가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걸 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올려주세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네, 동일교회. 아시네요, 장로님. 네. 거기에 목사님이 20년 전에 허허벌판 비닐하우스를 치고 애들을 돌봐주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3만 명이에요. 네, 3만 명. 그리고 모든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은 아이들이 출산율이 2를 넘어섰어요. 다. 이게 살아있는 샘플입니다. 이 동산교회가. 더 뒤로 올려주시죠.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만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참여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하여 준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한 번에 또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쭉 올려주세요. 끝까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59평방미터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이것을 제가 작년 5월 달에 제가 국민의힘 정책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다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 이렇게 하자. 아파트를 지어주자.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 11월 4일 날 또 우리 대구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 저출산 문제를 강연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 날 국민회의 정책자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다시 제가 제안하면서 이걸 정책 이번 선거 공약으로 냅시다 라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제안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놨어요. 59평방미터 주자. 글자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전 짐작이 가요. 근데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짐작은 가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장관이 저작권 한번 행사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고 하여튼 누군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흘러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덥석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 아파트 1억 지원해 주니까 세금 감면해 주겠다. 그 금방 일주일 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는 최고의 국정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누군가가 그것이 흘러가지고 그쪽 동네로 갔어요. 이게 제가 찾아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계가 다시금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누렸던 그와 같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통일. 통일하면 2,500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저출산 문제 들어가서 애들 돌봄 서비스를 5만 교회가 감당해서 구역마다 몇 명씩이라도 감당해서 해준다면 그 자라는 애들이 20년 후에는 다 교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온다 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